지금 당장 중국이 설치한 모든 불법 구조물을 다 부숴라! 베트남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새벽 4시 베트남 해양안보 작전실이 일제히 경보음을 울리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그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도 아닌데 신경 쓰면 우리만 손해야. 하지만 대한민국만은 유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경고 따윈 전혀 무시한 채 말이죠. 상상을 초월한 한국의 제안에 극단적 결정을 내려버린 베트남 정부. 대체 한국이 베트남 정부에 제안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레이첼 김입니다. 워싱턴 DC의 한 회의실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장의 문서가 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순간이었죠. 상징적인 금액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군사적 대립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당시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안보 포럼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4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국제회의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특히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브리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군 구축함과 중국 해군 함정이 불과 50m 거리에서 대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치의 실수로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극한 상황이었죠. 브리핑 화면에 나타난 레이더 영상은 섬뜩했습니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었고 주변에는 수십 개의 작은 점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과 해경선들이었죠.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동맹은 이익이 아닌 신뢰로 만들어진다고요. 하지만 지금 워싱턴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군사적 억지력과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가 전부였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군함을 지원한다는 뉴스였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단돈 25,000달러. 한국이 베트남에 퇴역 초계함을 양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장 가치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군함을 말 그대로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넘겨준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조건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 조건이었죠. 한국 측은 오직 하나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배로 평화로운 바다를 지켜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이 소식을 분석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군사 지원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외교 전략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의 긴급 미팅을 요청했죠. 한국의 베트남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부차관보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냉소적이지도 비판적이지도 않았죠. 오히려 관심 있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의적이기도 했습니다. 상징적인 가격의 군사 지원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었죠. 특히 중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초계함 한 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실상을 확인해보기로 했죠. 먼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진짜 의도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의 면담에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지원의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양국 간의 인연이 있다는 것이었죠. 당시 한국은 31만 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동맹국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이 또 다른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측의 설명은 단순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맺은 우정을 손자 세대가 이어가는 것뿐이라는 거였죠.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순수한 동기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하노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이라면 이것은 국제관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저는 베트남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국 측과 일치했습니다. 진정한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라는 것이었죠. 특히 베트남 해양안보 담당 차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평생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왔다는 것이었죠.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가 공적인 사명으로 승화된 경우였죠. 베트남에서 3일을 보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외교였습니다. 조건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이 상징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국방부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담당 부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저는 미국 정부의 현실적인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근 6개월간의 충돌 통계였습니다. 중국 해경선과 주변국 함정 간의 위험한 조우가 월 평균 15차례나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죠. 부차관보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중국은 미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정사실화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맹국들의 온도차였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제도 문제로 인해 자국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호주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모두 중국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각자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공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전문가들이 모여 남중국해 상황을 분석하는 자리였죠. 세미나에서 나온 결론은 암울했습니다. 현재의 접근법으로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억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외교적 압박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경제력과 군사력이 계속 성장하는 동안 기정사실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해온 국제관계 이론들이 현실 앞에서 무력해 보였죠. 세력균형론, 억지이론, 동맹체제론 모든 것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앞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동료 교수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베트남 지원 사례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었죠. 25,000달러짜리 군함 한 척으로 중국의 300척 어선단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라면 어떨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적을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셨죠. 때로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강력한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중국을 친구로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가능할지도 몰랐죠. 만약 한국의 방식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진정한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요. 저는 그날 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 지원을 깊이 분석해보는 것이었죠. 이것이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연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지원받은 초계함의 인수식을 직접 참관하기 위해서였죠. 다낭 해군기지에서 열린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수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회색으로 칠해진 초계함이 부두에 정박해 있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천톤급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체 곳곳에서 최신 기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죠. 레이더 시스템, 통신 장비, 그리고 각종 무장들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히 중고 장비를 넘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에 걸쳐 완전히 현대화 작업을 거친 것이었죠. 엔진부터 전자장비까지 모든 것이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해군의 운용 환경에 맞춰 특별히 개조된 부분들도 있었죠.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측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모든 장비 매뉴얼이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승조원들의 숙소까지 베트남 문화에 맞게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 해군 승조원 30명을 3개월간 한국으로 초청해 집중 훈련을 시켜줬다는 것이었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베트남 승조원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교육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죠. 특히 함장으로 임명된 레 바나이 중령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3개월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해군 교관들이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해군 정신, 리더십,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사명감까지 전수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수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국기 개양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국기와 함께 작은 태극기도 함께 올라갔죠.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축사도 특별했습니다. 이 함정이 단순히 군사 장비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라고 했죠. 공동의 바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슬로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의 답사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서는 진정한 형제의 표현이라고 했죠. 인수식이 끝나고 저는 함정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새 함정을 보는 것 같았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이 베트남 승조원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식당, 휴게실, 심지어 의무실까지 베트남 해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이 바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죠. 이 함정으로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이 한 척의 함정이 중국의 압도적인 해상 전력에 맞설 수 있을까요? 인수식으로부터 2주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트남 해군이 한국에서 지원받은 초계함으로 첫 실전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었죠. 중국 어선 280여 척이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규모로 침입했다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과연 25,000달러짜리 초계함이 중국의 거대한 어선단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다낭 해군기지 작전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레이더 화면이 펼쳐져 있었고 수백 개의 빨간 점들이 베트남령의 깊숙이 침투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베트남 해군 참모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전과는 규모가 달랐기 때문이죠. 중국 어선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갖추고 침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해경선 6척이 어선단 뒤에서 호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백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침입이었죠. 베트남 해양안보 담당 차관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15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아픔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지원받은 초계함 제천함이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 바나이 함장이 지휘하는 30명의 승조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특별 허가를 받아 함정에 동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함정이 항구를 떠날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항해 중에 승조원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3개월간의 훈련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었죠.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및 통신 장비를 다루는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베트남 해군 수준에 맞춰 개량한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함정은 중국 어선단이 있는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평선 끝까지 중국 어선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천함의 접근을 감지한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어선들 사이에서 무언가 술렁이는 기운이 감지되었죠. 함장이 첫 번째 경고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즉시 베트남 영해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휘선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체계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죠. 레이더 화면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280여 척의 어선들이 단계적으로 베트남 영해 밖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단 한 척의 저항도 없이 말입니다. 중국 해경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천함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함교에서 듣게 된 중국 측 무선 교신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해군의 새로운 함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에 없던 급의 함정이라는 것이었죠. 2시간 만에 모든 중국 어선들이 베트남 영해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물리적 충돌도 없이 말입니다. 함교 안의 분위기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베트남 해군 역사상 이런 완벽한 성공 사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억지력이 작동한 것이었죠. 중국 측이 두려워한 것은 제천함의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함정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베트남의 연대, 그리고 그것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5,000달러가 만든 기적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았습니다. 제천함의 첫 작전 성공 소식은 24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각국 언론들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의 새로운 회색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어선단을 무력 충돌 없이 철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시아 해양 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죠. BBC는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한국의 상징적 가격 군함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죠. 이것이 중소국가 간 연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NHK는 한국의 베트남 지원을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성공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무조건적 지원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죠. 심지어 유럽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것을 21세기 해양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사력보다는 신뢰와 연대가 더 강력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브루킹스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긴급 세미나가 소집되었기 때문이었죠. 아시아 전문가들이 모여 이번 사건을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 분위기는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의 회의론과 냉소는 사라지고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어 있었죠. 한 참석자는 이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모델이 나왔다는 것이었죠. 다른 전문가는 더 나아가 이것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군사적 억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모델의 특징을 분석해서 설명했죠. 첫째, 조건 없는 지원의 힘이었습니다. 정치적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었죠. 둘째, 역사적 유대의 활용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인연을 현재의 협력으로 이어간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상징과 실질의 조화였습니다. 25,000달러라는 상징적 가격이지만 함정의 성능과 훈련 프로그램은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이었죠. 넷째, 평화 지향의 메시지였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아닌 평화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일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핵심은 역사적 관계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조건적 지원이 핵심이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한국 모델을 이론화해서 학계에 소개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소프트 파워 해양 전략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닌 신뢰와 연대로 바다를 지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논문 소프트 파워 해양 전략이 Foreign Affairs에 게재된 것은 6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논문 발표와 함께 저는 갑작스럽게 유명해졌습니다. 각종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죠.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우들을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한국 모델의 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념관에서 만난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윌리엄 존슨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할아버지와 같은 부대에서 싸우셨던 분이었죠. 당시 한국군들의 용맹함과 동료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한국군들은 자신들의 나라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함께 싸웠다고요. 그런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격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참전용사 제임스 브라운 할아버지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 군인 한 명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줬다는 것이었죠. 그분은 평생 그 한국 군인을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하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념관을 돌아보며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동맹은 이익이 아닌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그 말씀이요. 지금 한국이 베트남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신뢰였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익과는 무관한 순수한 형제였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들어 계신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묘비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신뢰의 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한국이 베트남에 보여주는 우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평화를 위해 일하겠다고요.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서는 개인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를 이어받는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태평양 소도서 국가들이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나라들에게도 한국 모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팔라우, 마셜 제도, 키리바시 등의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한국의 베트남 지원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미국 정부에도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군사적 억지력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신뢰 구축 중심의 협력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물론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상론적 접근은 위험하다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사례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신뢰가 무력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동맹의 의미라고 믿었거든요. 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베트남과 유사한 해양 안보 협력을 요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나투나 제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한국의 베트남 지원 모델에 관심을 보이는 내용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었죠.
한국 국방부는 동남아 해양평화협력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매년 이에 3척의 퇴역 함정을 영내 국가들에 지원하고 해군 장교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이 프로그램의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지원은 상징적 가격으로 이뤄지고 어떤 정치적 조건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런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논문과 각종 강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봤죠. 학계의 연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드문 경우였습니다. 6개월 후 서울에서 동남아 해양평화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 6개국이 참석하는 역사적인 회의였죠. 저도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포럼에서 발표한 제 연구 결과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모델이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는 학술적 뒷받침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주목받은 것은 신뢰 기반 협력 이론이었습니다. 기존의 세력 균형론이나 억지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포럼 결과로 동남아 해양평화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참가국들이 한국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해양 안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의 참여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협력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저희 정책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평화적 해양 거버넌스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소도서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식이었죠. 군사 기지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아닌 순수한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25,000달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대규모 어선단을 이용한 기정사실화 전략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었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충돌 빈도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실제로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1년 후 저는 다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제천함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낭 해군기지에서 만난 레바나의 함장의 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1년간 20여 차례의 순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천함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라고요. 한국의 우정과 신뢰가 담긴 특별한 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중국해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평화로운 바다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으로 한국 모델을 확산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연구실에 도착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논문의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이의 고향이며 지혜가 힘보다 강하다. 이것이 제가 25,000달러의 기적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선의와 신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월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